안녕하세요. 포항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Q&A 세 번째 시간이죠. 재산분할 관련해서 역시 많이 상담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재산, 이런 것들도 재산분할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특유 재산에 관한 문제이죠. 결혼 전에 내가 100% 번 돈으로 마련한 재산도 되겠지만, 혹은 결혼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100% 사주신 재산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상속받은 재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특유 재산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자, 이런 것들도 재산분할 해줘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해줘야 돼요. 혼인기간이 아주 짧지 않은 이상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심지어 상대방이 가정주부라든지 해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법 교과서 원칙적인 이론과 다른 부분이에요. 대부분 특유재산, 이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저도 민법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무랑 다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명칭은 특유재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만, 이 재산이 생기고 나서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배우자가 이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혹은 증식이 안 됐더라도 이 재산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했다고 봐요. 그래서 재산분할 해주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기간이 뭐 2년이 안 되는 정도로 짧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비율은 조금밖에 인정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일단은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전업 가정주부라고 해도 시댁에서 100% 해준 아파트도 혼인기간이 10년 넘으면 40% 이상은 재산분할로 인정이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물론 20년이 넘고 15년이 넘고 하면 절반 가까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 특유재산이라고 알고 있는 재산들도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재산의 시가를 언제 시점으로 정하나요? 자, 이것은요, 이혼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 혼인 파탄 시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별거에 돌입할 시점이 되기도 하고요. 불분명할 때는 소송 제기 시, 소송 시작할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론상은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기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고, 이혼할 때 기준 시가가 대상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역시 이것도 실무상 다른 부분이죠. 이혼 소송하면요, 주로 소송 제기할 시점 재산이 무엇이 있었는지, 소송 제기할 시점에 재산의 시가는 얼마였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재산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송 하는 데만 한 1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1심 판결 나는 데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재산분할 해주기 싫으면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고 다 현금화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혼 판결이 날 때가 이혼할 때가 되니까, 그때 기준으로 재산분할 해주면 된다고 하면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소송 제기 시점, 혹은 소송 제기하기 한참 전에 혼인이 파탄돼서 별거를 하셨다면 그때 시점 기준이 재산분할 대상이고, 재산분할 대상의 시가 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혼소송에서는 그렇게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고, 재산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불가피하게 소송 이후에 소비된 생활비나 이런 부분은 가만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파트 시가 같은 경우도 시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툼이 있으면 아파트 시가는 변론 종결시라고 하는데, 마지막 변론했을 그 날짜 기준으로 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산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소송 시작할 시점, 혹은 실질적 혼인 파탄 시점이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다 이제 소송하면서 다 빼돌리면 재산분할 안 해줘도 되겠지,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자, 이혼 소송하면 재산 조회 다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다 재산 조회해서 해요. 이게 이혼 소송의 힘이기도 해요. 저희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이런 재산 관련 기관들에 조회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협의 이혼하실 때는, 합의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이혼 소송하면서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재산 조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금도 많이 보거든요. 예금도 이제 3년치 정도 저희가 다 조회를 해봐요. 그리고 어느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었는지도 다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해서 조회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보험, 기타 뭐 급여나 퇴직금 이런 것들도 다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조회해서 재산 분할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가 감정도 하고요. 보험 환급금 조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래서 예금도 3년 혹은 필요시에는 그 이상도 다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하기 직전에 거액을 빼돌렸다든지 혹은 소송하면서 거액을 빼돌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조회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변호사 이제 시작할 때 한 10년 전쯤 되겠죠. 그때는 막 통신사에 조회하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막 문자도 다 조회해서 보내줬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고 당연히 그 전화 송수신 내역도 다 보내주고 막 그랬었었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보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통신 조회라든지 문자 메시지 조회 이런 것도 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 조회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서 조회도 안 해줘요. 그런 것들에서 좀 차이는 있고 제한은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예금 조회,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에, 상대방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통신사에 조회해서 전화번호만 알면요, 통신사 3사에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 정도는 조회가 돼요.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혼 소송하면은 이제 내가 상대방 계좌나 상대방 부동산이나 주식, 뭐 코인 이런 것들도 조회는 가능한데, 반대로 이제 내 것도 상대방이 열어볼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산 분할을 위해서 소송 시작하면서 미리 가압류 같은 거 해놓는 것이 좋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혼 소송 하는 거 한 1년 정도 걸린다 했잖아요, 넉넉히.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겨도요, 소송에서 뭐 1억, 2억 주라고 나오더라도 상대방한테 집행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특히 부동산이 제일 대표적인데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은 부동산 가압류 같은 거 해놓는 게 좋아요. 물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고, 부동산 가압류가 조금 쉬워요. 이혼소송 하시면서 가압류하는 부동산 가압류 하시면 담보공탁도 거의 이제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많이 나와서 부동산 가압류가 가장 쉽거든요. 어쨌든 상대방 재산이 있으면 그거는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다 팔아치워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연금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연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사연금, 군인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재산 분할이 됩니다. 모든 재산은 재산 분할이 돼요. 근데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요. 연금은 소송에서 재산 분할 한다고 판결 받거나 합의하지 않으셔도요,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5년 이상, 사실혼 포함해서 5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던 배우자한테 당연히 분할을 해줘요. 나중에 분할 수급 연령이 되면요, 예전에 전 배우자한테 당연히 분할 수급으로 나갑니다. 소송에서 다루지 않아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연금은 우리가 재산 분할 안 하자, 서로 재산 분할 하지 말자고 하실 때는 반드시 소송에 넣어야 돼요. 판결에 넣거나 조정조서에 넣거나 협의원 하실 때 협의 이혼서에 넣으시거나, 그렇게 해서 연금은 분할 수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분할 수급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에 대해서, 연금을 재산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 이혼하면서 아예 다루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연금공단에서요, 자동적으로 분할 수급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은 재산 분할 안 할 거면 반드시 소송에서 판결문에 넣어야 되고, 재산 분할 법에서 정한 대로 연금 재산 분할 하는데 상관없으면 그냥 소송 진행하시면 돼요. 아무 얘기 안 하면 판결문에 연금에 대해서는 쓰지 않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분할 수급 되니까. 그래서 연금을 재산 분할 해주기 싫으면 반드시 변호사한테 얘기하셔서 분할 수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 받을 수 있게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요 다 돼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퇴직금도 그 회사에 저희 다 조회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그리고 갖고 있는 물건들도 원칙적으로는 다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혼수했던 거 있죠? 혹은 애들 금반지 같은 것들도 다 재산분할 대상인데, 이제 이거는 입증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하시면서 좀 주의하실 부분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다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보험, 코인, 주식, 채권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조회해서 밝혀내고 재산분할로 정하는 것이 바로 이혼소송 절차입니다. 대출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가족한테 빌린 돈은 어떤가요? 네, 이것도 빚도요. 대출받은 빚도 소극 재산이라고 부르면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혼인생활 하면서 유지하거나 생겨난 적극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하듯이 함께 살면서 생긴 빚, 대출, 채무도 소극 재산으로서 재산분할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완전히 도박이나 주식으로 주식 투자로 탕진하거나 개인적으로 생긴 빚 같은 경우는 혼인 공동생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봐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잘 주장하고 잘 입증해야겠지만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갖고 있는 대출 같은 채무도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빌린 돈도 많이 주장을 하세요. 내가 재산분할 해주는 거 줄이기 위해서. 가족한테 빌린 돈은 근데 잘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이혼소송 하면서는 채권자가 가족일 경우에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일 경우에는 이제 이게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만들어내기가 쉽잖아요. 소송하면서 차용증도 쓰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안 갚아도 큰 지장은 없는데 형식적으로 이자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잘 인정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가족도 가까운 직계냐 아니면 정말 돈을 빌린 먼 친척이냐 이렇게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과 친족으로부터 빌린 돈은 일반적인 소극 재산으로는 조금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별로 잘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